이 삼박자가 다 어울리는 업종이에요. 거의 유일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재무제표가 좋고요. 차트가 좋은 애들이 많아요. 오늘 세무사님이 준비해 주신 강연은 뭔가요? 네, 사실은 네. 뭐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이전에는 뭐 막 200분씩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정말 뭐 5분, 10분, 네. 20분 이렇게 모아놓고, 왜냐면은 아예 없이 카메라 앞에서만 강의를 해보니까 재미가 이게 없죠. 잘 안 돼요. 이렇게 막 열과 성으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매달 한 번씩 올리는데, 네. 그 영상조차도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소규모로 앉혀놓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여기 김 작가님 채널 올 때 보통 강연을 제가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와서 하고 했었어요. 네. 그 타이밍이 비슷했었어요. 맞아. 근데 사실 지금 하면은 아직 강의 안 한 거예요. 아직 비공개. 공치사는 아니지만 비공개예요 지금 이거. 그걸 이제 우리 김 작가님 네. 채널에서 이제 같이 자, 먼저 볼 같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은 어떤 공부냐면, 제가 이제 지난달까지는 성장주에 투자라 해서 8가지 업종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맞아요. 했다면, 오늘은 8가지 기법에 맞추어서 업종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인데, 종목 이야기는 사실 안 하고 대형주 위주로 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업종을 어떻게 찾는지, 어떤 네. 업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8가지 기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제가 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그 삼박자 투자법이 8가지 기법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지금 이제 첫 번째 삼박자 투자법이 나오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가지가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면서 저한테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준 기법들이니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원래 알고 있었다면 정리하는 시간, 네. 처음 듣는 얘기면 사실은 공부가 부족한 걸 수는 있어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팔테크 보겠습니다. 네. 팔테크는 삼박자 투자법, 시가총액 비교법, 분산 투자기법, 상한가 매매, 짝짓기, 신고가, 신규 상장도, 생활 속의 종목 발굴, 이렇게 8가지인데요. 8가지를 근거로 제가 8업종을 픽을 했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전에 이 8가지 보여주셨죠? 네, 보여드렸는데 이제 실전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 좋습니다. 거죠. 네, 실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이제 한 번에 같이 해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삼박자 투자는 뭐냐면, 분석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뜻이에요. 네. 운동을 하는데 농구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고 야구 재밌으면 세 네. 가지 다 하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차트가 좋아서 오르는 이유가 있고, 네. 재무제표가 좋아서 오르는 이유가 있고, 재료가 좋아서 오르는 이유가 있으면 네. 세 가지 다 하자고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가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완전히 스페셜리스트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재료 매매의 대가, 또는 계룡산에서 이제 막 하산한 차트 도사, 네. 또는 공인에게서 뺨따기 때릴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의 대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초보자라면 내가 어느 쪽 잘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농구 선수가 돼야 될지, 축구 선수가 돼야 될지, 야구 선수가 돼야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세 가지 다 해보면 되잖아요. 네. 농구공도 던져보고, 축구공도 차보고, 야구도 쳐보고 해서 제일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초보자분들은 좀 균형감 있게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삼박자 투자를 공부를 잘하면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종목 또는 업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삼박자가 맞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는 여기 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낄까요? 돈을 못 벌어서요? 재무제표에서 탈락이죠. 그렇죠. 삼박자는 세 가지를 다 보는 건데,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에서 탈락이에요. 네. 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잔잔한 종목들. 네. 잔잔한 종목들은 역시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재료 가치 없이 잔잔한 애들이 있어요. 낄 수가 없어. 또는 차트가 우상향이 아니고 뭐 횡보만 하거나 역배열이면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 삼박자가 다 어울리는 업종이에요. 거의 유일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삼성전자 재무제표 안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없죠. 근데 삼성전자만 우량한 게 아니고 네. 반도체 소부장에 우량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한 5천억짜리, 1조짜리 이런 애들 중에 네. 퍼가 10도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무슨 섬유 산업이나 뭐 음식료주처럼 저퍼주 산업도 아니고
분명히 기술 산업이고 IT 산업인데 허가 10 미만이면 우량한 거거든요. 근데 성장성도 있어.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재무제표가 좋고요. 두 번째는 차트가 좋은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우상향한 몇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는 최근에 뭐 LX 홀딩스 쪽으로 네. 넘어갔지만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2% 오르면서 오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랄지 TCK랄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총 한 1조, 2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DB하이텍이랄지 이런 애들이 네. 조정을 한두 달 거치긴 했지만 분명히 늘목을 잘 주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일단 좋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뭐죠? 재료죠. 그럼 반도체에서의 재료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재료 가치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좀 재료 가치는 없죠. 재무제표가 좋고 접어주일 수는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재료 가치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재료 가치는 결국은 비메모리 시스템에서 나오겠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맞장구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사업이 비메모리 산업이고 삼성전자도 그래 우리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메모리만 갖고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슈가 큰데 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원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쪽이란 말이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이슈가 또 더 커졌죠. 쇼티지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삼박자가 맞는데 우량한 종목을 잘 찾을 수가 있다. 왜?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 종목을 찾을 수가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업 개요나 또는 리포트나 이런 검색을 할 때 차량용 반도체 또는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거기에서도 뭐 국내 유일의 뭐 국산품 부품 개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은 네. 중장기 투자할 만하다. 이게 저는 반도체 업종을 1번으로 삼박자가 맞는 업종이라고 꼽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삼박자 투자법에서는 반도체.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비교법인데요. 네. 시가총액 비교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산업은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시가총액 2위인 산업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뭐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위에 다 있으니까. 거기다 배터리까지 합쳐지면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3위 정도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정도가 돼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거래소에만도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스가 있고 코스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1조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산업이 됐죠. 이렇게 다른 업종 간에 어느 산업이 시가총액이 커지는지를 보면서 아, 이 산업 진짜 좋다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업종 내에서 여기도 써있죠. 동종업종 시가총액 같은 업종인데 시가총액 순위가 막 바뀌어요. 네. 특히 1위, 2위가 바뀔 때. 최근 한 5년 동안 1, 2위가 바뀌고 막 비슷해졌다 바뀌어졌다가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네. 지금 요즘 한 번도 역전된 적은 없는데 네.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역전 한번 되고 완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1등이 돼버렸고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공학도 네. 역전이 된 거예요. 원래 아모레퍼시픽이 1등이었는데 네. LG생활공학이 1등으로 바뀌고서 계속 굳히고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1등이었다 2등 됐다가 따라가고 있고 또 NC소프트하고 넷마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네. 대형주에서 이 종목 괜찮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한 번 바뀌면 또 다시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를 제치면 그 순위가 바뀐 게 또 어느 정도 좀 지속될 확률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확률적으로 둘 중에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일단 안 바뀔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이렇게 따라잡았는데. 일시적으로 바뀌더라도 다시 네이버가 1등이 될 확률은 좀 현재까지 있다고 봐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이게 저런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따던 사람을 은메달 따던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 한번 막 비슷하게 갔다가 다시 또 밀리고 뭐 한계 느끼고 이런 것처럼 카카오가 현재까지 진짜 잘했는데 네.
이게 시총 역전이니까 저도 약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죠. 네. 너무나 오랫동안 네이버가 1위고 카카오가 네. 2위인 걸 그렇죠. 봤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 역시 고정관념일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예측일 뿐인 겁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니까요. 그리고 저 예전부터 주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예전부터 카카오냐 네이버냐라는 질문 받았을 때 언제나 네. 저는 카카오가 훨씬 좋아요라고 말했는데 네. 시가총액 역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저도 둘 중에 당연히 카카오도 좋아한다고 늘 네.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 안 가져서는 안 된다. 네. 아까도 봤지만 시가총액 3위가 지금 네이버예요. 그러니까요. 5위가 카카오예요. 이거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그렇죠. 20년 전에 이걸만 했으면 그냥 뭐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세무사님과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 카카오가 10위권 때였어요. 거의 20위 가깝다. 네. 뭐 18위 뭐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찍을 때마다 카카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방송할 때마다 또 김 작가님 카카오 좋아하시니까 저도 네. 카카오 분석을 자주 해드렸고, 그리고 저도 작년에도 어딘가 뭐 제 채널도 그랬지만 네. 다른 채널 와서 좀 좋은 정보 하나 말씀해 주시자 하면 그냥 대형주니까 말하는데 카카오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오늘은 뭐 종목 말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가 네이버고 5위가 카카오라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결국 4차 산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직면을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결국 4차 산업은 융복합이거든요. 그 융복합에서의 핵심은 결국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엔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구글과 아마존 합친 게 네이버 카카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대형 회사가 없잖아요. 네. 뭐 있어봐야 인터파크 또는 뭐 다나와 뭐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막 10조 50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결국은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과 아마존을 합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에 지금 손뻗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둘 다 하고 있죠. 웹툰도 둘 다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쇼핑, 뭐 카카오 선물하기나 네이버 쇼핑이나 쇼핑도 다 하고, 또 심지어 네이버 지금 라이브 커머스까지 하고 있죠. 카톡도 라이브 커머스 한 대죠. 안 하는 게 없어요, 두 회사가. 그게 4차 산업혁명. 거기다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그 정도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AI죠. AI의 핵심은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AI 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빅데이터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두 회사니까, 그쵸. AI 기술도 분명히 이 두 기업이 가장 선도적으로 앞설 거라는 거죠.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중소형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AI 관련 중소형주, 빅데이터 관련 중소형주, 뭐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본 두 번째 업종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네. 종목을 그냥 대표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시일 뿐입니다. 예시예요. 오늘은 이 종목은 예시인 거예요. 설명을 위한. 근데 세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인데요. 자, 분산 투자의 개념은 뭐냐면 네.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분산 투자가 재무 관리에서 굉장히 앞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올 때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가 저기예요. 뭐 자녀 사랑 어머님 하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죠. 이거 공감 못 하시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녀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 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 한 명은 소금 장사, 아들 한 명은 우산 장사. 그럼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잘 팔릴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소금 큰일 났네. 너무 해가 쨍쨍 내리치면 소금 잘 될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지?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상 두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우산 장사, 우산 기업과 소금 네. 기업을 갖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상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을 평준화시키면서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거든요. 그게 재무관리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최하 뭐 3종목에서 많게나 10종목을 살 텐데 네. 내가 1,000만 원씩 10개를 사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반도체 10개를 사면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만약에 내가 10종목을, 3종목을 사는데 저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실제 상담, 어떤 상담이냐면 대표님 제가 3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비중은 3분의 1씩입니다.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저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데요. 비중은 33%입니다. 셀트리온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담해줬어요. 또 두 번째 뭐죠? 셀트론 헬스케어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셀트론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으시잖아요. 실제 상담입니다. 제가 개그맨이 아니고서 뭐 이런 그냥 걸 셀트론 상황을 100% 가지고 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짤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가 안 돼 있고 또 실전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갖고 있을 때 위험을 직면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분산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애들. 그럼 결국은 보세요. 서로 다른 움직임이라는 건 네.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장주 좋아하고 우상향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면 못 오른 종목 사놓고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저한테는 분산 투자 기법이에요. 또는 만약에 못 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바닥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로 위에 있는 고공권에 있는 종목 한두 개 사놓으면 돼요. 그게 네. 분산 투자. 왜냐?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른 움직임,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걸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애들은 막 우상향으로 많이 오르고 어떤 애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섞어서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저처럼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른 거 비중은 뭐 한 80% 또는 바닥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거 80% 이렇게 갖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 기법은 통신이에요, 통신. 왜냐하면 통신은 코로나 바닥 대비 지금 아까 제가 통신 3사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5월 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닥 대비 현재까지 가장 못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 통신이고요. 특히나 통신 3사는 5월 달에 올랐지만 통신 부품주들은 통신 3사보다도 지금 늦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통신 부품주들은 코로나 저점에서 2배는커녕 50%도 못 오른 애들이 수두룩해, 수두룩. 그래서 저는 안 좋으니까 못 올랐겠지. 5G가 별거 아니니까 못 올랐겠지.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논리가 뭐죠? 분산 투자. 네. 못 오른 애들에 대한 순환매. 이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통신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지어 보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왜? 통신 3사 움직였으니까. 그쵸. 원래 보초 쓰는 거는 만약에 3월달,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제가 통신 3사를 얘기했다면 네. 보초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보초가 아니에요. 왜? 5월달에 통신 3사가 움직였고 이제 그 통신 부품주들에서 시가총액 큰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네. 뭐 KMW나 RFHIC나 에이스테크나 이런 애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조금씩 꿈틀대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순환매가 돌다. 야, 금융주도 2배 넘게 갔고, 철강주도 2배 넘게 갔고, 조선주도 2배 넘게 갔고, 다 2배 넘게 갔는데, 안 간 애들 어디서 찾아봤더니 통신 부품주야. 5G가 그렇게 좋다면 왜 안 갔어? 5G가 너무 빨리 움직인 거죠. 5G 때문에 2017, 2018 주도주가 통신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보초도 아니다. 통신 3사가 일단 움직였고 통신 부품주도 꿈틀꿈틀 되니까 한번 관심 가지실 필요 있다.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참고로 대형주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SK텔레콤은 좀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대형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 분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 아니고 인적 분할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LG 또는 FNF 뭐 이런 기업들 좀 굵직한 1조 이상짜리 기업 분할하는 애들 보면 기업 분할 마지막 한 달 동안 주가가 20% 이상 올랐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장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했던 애가 LG하고 LX로 했던 애죠. 그럼 이제 LG를 보면은 자 기업 분할하고 원위치가 돼요. 네. 더군다나 LG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중에 제가 뭐 강연을 하거나 이론 공부를 같이 할 때 저는 확률적으로 약 8대2 정도로 사업회사를 사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지주회사 사서 돈 벌었는데 그럼 그 20%에 해당된 거죠. 나는 사업회사 사는데 손해봤는데 그 20%에 해당된 거고요. 제 말은 LG를 살래 LG전자를 살래 무조건 LG전자 사시면 돼요. 80%의 확률로 사업회사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세무사잖아요. 네. 너무 간단해요. 세무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업회사의 대주주는 지주회사예요. 근데 지주회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사람이 네. 내가 사업을 그만둘 때 전문 경영인을 안 치나요? 우리나라에서? 말 잘못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안 치는 회사는 많지만 네. 내 지분을 뭐 다 기부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기 지분을 100% 기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분을 어떻게 하나요? 증여나 상속을 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증여, 죽은 다음에 주는 건 상속. 상속. 그러면
증여와 상속이라는 경제행위를 하면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주회사를 갖고 있고, 네. 오너가 지주회사를 갖고 있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너가 증여를 하고 싶으면 오너의 지분이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증여하는 거예요. 사업회사가 아무리 주가가 비싸더라도 사업회사가 비싼 거에 증여세 계산에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주회사의 가치 곱하기 내 지분율 곱하기 증여세율을 때려갖고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주회사가 안 오르고 사업회사가 오르면 돼요.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약 80%의 확률로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주식은 50 플러스 알파의 전략만 세우면 크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지주회사를 산 적이 있다면 네. 이런 논리를 생각하고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가 아닌 20%를 선택했다면 정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샀다면 정말 생각 없이 산 겁니다. 사업회사를 샀으면 훨씬 성과가 좋았을 거예요. 이거는 최근 상장된 거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최근에 FNF 홀딩스랑 FNF로 기업 분할했거든요. 네. 그 FNF 보시면 기업 분할 전에 일단 올랐어요. 기업 분할 전에 올랐다는 얘기는 기업 분할을 앞두고 호재란 얘기예요. 기업 분할 앞두고 올랐죠, 분명히. 기업 분할하고 나서 FNF는 지금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FNF 홀딩스는. 그럼 FNF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올랐네요. 계속 오르잖아요. 네. 이게 확률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텔레콤은 지금 기업 분할 일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는데 4월 달에 일단 공시는 냈어요. 우리 할 거다. 근데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할 때 물적 분할해야 되고 뭐 하니까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그쵸.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근데 SK텔레콤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근거가 있어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대주주란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오너가 SK를 갖고 있고 SK가 SK텔레콤을 갖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SK가 모회사죠. 모회사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이 또 하나를 더 갖고 있어? 그 SK하이닉스는 SK 손자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상법상으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SK는 자기네 그룹 차원에서 이걸 정비하려면 SK텔레콤을 지주회사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중간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면 아까 제가 차트 보였던 LG 또는 FNF처럼 기업 분할을 앞두고서는 이거 역시 확률적인 거죠. 네. 확률적으로 약 60%, 70% 정도로 기업 분할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신 3사가 최근에 움직임이 같이 좋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AI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통신 3사도. 거기에 추가로 OTT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신 3사에 좀 재료가 워낙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기업 분할 재료까지 끼어 있으니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좋습니다.